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지난 35편부터 쿠빌라이와 반쿠빌라이 세력, 특히 카이두의 대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쿠빌라이의 동생이었던 아리크부캬의 다툼 이후로 쿠빌라이의 숙적 카이두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쿠빌라이의 원나라와 계속해서 띄엄띄엄 싸워가는 숙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부딪힘은 있지만 반쿠빌라이 연합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년 정도를 주기로 커다란 부딪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260년대 중반에는 아리크부케의 편에 서서 쿠빌라이하고 싸웠고 1270년대 중반에는 쿠빌라이가 파견했던 시리기, 툭테무르 이런 세력들과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쿠빌라이에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묘사할 1287년 4월에는 만주의 군벌 나얀하고 연합해가지고 쿠빌라이에 대항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1287년 당시에 나얀이 카이두와 함께 쿠빌라이에 대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카이두가 나얀을 어떻게 회유했을지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이두나 나얀이 1287년 딱 이 시점을 거사 시점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방송 댓글에서 시청자 역사 애호가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걸 요약하면은 1287년 예순을 바라보던 카이두와 당시에 26살이었던 나얀이 거병할 기회라고 느낄 만큼 원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견해였고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다 제 의견을 보충하면은 당시는 내후 외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후, 그러니까 원나라 내부의 걱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4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재무장관 아흐메드가 다른 정치 세력의 견제와 스스로의 부정으로 1282년에 숙청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285년에는 그 후임격인 노세영이라는 관료도 비슷한 과정으로 숙청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흐메드나 노세영과 같은 재정관료의 숙청이 단순히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립했던 정치 세력의 공작이기도 하다는 점이 나라의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게다가 아흐메드나 노세영의 반대 진영에 황태자인 칭킴이 속해 있어서 원나라의 정계 내부가 더 크게 분열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칭킴이 비유하던 세력이 계속해서 탄탄대로를 걸었냐? 그것도 아닌 게 1286년에는 황태자인 칭킴이 43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 정치 세력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과 내분을 거듭하는 그런 혼란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런 정치적인 파벌과는 무관하게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 정치 세력의 분열에 휩쓸리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생전에는 충신인 바얀조차도 남송 정벌후에 돌아와서 아흐메드에게 정략적인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조사를 받다가 무죄로 방면되긴 했지만 이 아흐메드의 세력이 우승상인 안톤까지 모함하면서 전국이 굉장히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조정 내부에서 뚜렷하게 파벌이 분화가 되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그 파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휘말리는 그런 정국이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적 분열이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의 장기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중립적이고 자기 소명의식에 충실한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 휩쓸려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소모적인 담론에 희생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외환,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의 상황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쿠빌라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대외 원정에서의 실패가 문제가 됐습니다. 쿠빌라이는 1284년에 두 번째로 베트남 원정을 단행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쿠빌라이 원정 실패의 대표격으로 잘 알려진 게 불행하게도 고려도 함께 엮여있는 일본 원정인데 이 베트남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런 쿠빌라이의 실패한 원정들이나 고려와의 접점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의 방송에서 번외편의 형태로 다루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1287년 당대는 원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여서 당대의 카이두와 나얀이 쿠빌라이에 대항한 움직임을 가져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쿠빌라이에 대항하게 된 카이두와 나얀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쿠빌라이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쿠빌라이 연합군은 카이두와 나얀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만주에서 동시에 군을 일으켰다. 그들이 군을 이끌고 몽골 고원을 동서 양쪽에서 협공하려고 하자 쿠빌라이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카이두와 나얀이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겠어. 승상 바야니 아래입니다. 대칸께서는 번거로이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야니, 역도의 무리를 모두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네라고 한들 두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지 않나.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나설 터이니 더 이상 말리지 말게. 그렇다면 이정태와 동사선 등 대장으로 하여금 대칸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 이제 한족 군대의 역량도 상당한 수준이 되기도 했고, 또 징기스칸의 진우였던 보르추 노얀의 손자가 내 곁을 지키고 있지 않은가. 오, 그러고 보니 보르추누얀의 손자 예수테무르가 있었군요. 대칸을 잘 부탁하네, 예수테무르. 네, 바얀 승상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바얀 승상, 이 싸움을 책동한 머리는 어디까지나 카이두네. 그자는 끊임없이 내게 칼을 겨놓은 범상치 않은 위인이니 자네에게 군대를 맡겨 부탁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대칸. 카이두는 제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칸께서 출정하시어 나얀을 겁주시면 그들의 무리도 어렵지 않게 제압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야는 카이두를 상대하기 위해 카라코롬으로 향하고 쿠빌라이의 군대는 만주로 향하여 카이두의 동맹인 나얀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활약한 것이 보급을 맡은 원나라의 함대였다. 원나라의 함대는 전쟁을 대비해 유아 하구에다 양자강 하류의 중국 항구에서 실어온 막대한 양의 보급품을 비축해 두었다. 드디어 군을 이끌고 대치한 쿠빌라이와 나얀, 둘 중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쿠빌라이 쪽이었다. 쿠빌라이가 후방에서 전투를 관망하는 가운데 보르츠의 손자 예수테무르가 전투 지시를 내렸다. 적군은 수레를 일렬로 배치하여 전방에 늘어놓는 태세로 방어에 임하고 있다. 먼저 방해물인 수레를 파괴하고 그 이후에 적과 교전에 임하도록 하겠다. 먼저 화포와 투석기를 이용해 방어진을 치고 있는 수레를 박살내도록 하라. 모두 방포하라. 방어진을 해체하는 동안 쿠빌라이의 군대는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 교전을 시작하자 양군은 팽팽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피로 피를 씻는 난전 중 나얀의 세력에 속해 있던 장수 칭가 누이와 타부타이가 후방에 있는 쿠빌라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복의 타부타이, 이 싸움도 결국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쿠빌라이라는 늙은이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닌가?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창칼을 맞대고 있건만 저 노인은 높은 데 앉아서 한가롭게 지신만 내리고 있군. 저 노인네를 끌어내려 숨통을 끊어놓도록 하세. 좋아, 쿠빌라이에게 함께 돌격하도록 합세. 72세의 쿠빌라이는 코끼리 4마리가 끄는 나무로 만든 지휘탑에 앉아서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쪽으로 맹렬히 돌진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이런, 내 쪽으로 나얀의 쥐새끼들이 다가오고 있다. 막아라! 어서 막아! 한편 쿠빌라이의 가마 쪽으로 돌격한 칭가누이와 타부타이는 목표물에 근접하여 활을 들었다. 그리고는 쿠빌라이의 지휘탑을 끄는 코끼리를 겨냥해 활을 쏘았다. 좋다. 코끼리가 날뛰며 원나라의 군사들을 짓밟고 있다. 그렇군. 잘 맞았어. 충분히 날뛰도록 두고 싶지만 쿠빌라이 사냥이 먼저다. 군사들은
모두 일제히 활을 발사해 코끼리를 잡고 쿠빌라이를 고슴도치로 만들도록 해라. 그때 이정태 등이 이끄는 쿠빌라이의 한족 군대가 쿠빌라이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얀의 기습군을 측면에서 공략하기 시작했다. 몽골의 김하군에 대항하기에 최적인 창병과 강공으로 무장한 한족 군대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쿠빌라이를 보호한 뒤 나얀의 기습군을 포위하였다. 감히 쿠빌라이 칸을 노리다니 모두 포위된 몽골군을 장창으로 구멍 내주어라! 이놈 쿠빌라이야, 남쪽의 돼지들로 하여금 조언에 이리를 사냥하느냐. 쿠빌라이는 순간적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결국 나얀의 군대를 가까스로 제압하고 나얀까지 포로로 붙들었다. 그리고는 칭기스칸의 종손인 나얀의 신분에 걸맞게 모전 천막 아래서 질식시킴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고 죽게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카이두는 아쉬움에 몸을 떨며 다시금 다음을 기약하였다. 쿠빌라이 내놈이 내가 힘들게 끌어낸 나얀까지 운 좋게 굴복시켰구나. 하지만 나는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필코 내놈의 피를 보고 말 것이야. 내가 일으키는 내분의 소용돌이를 언제까지 견뎌냈는지 두고 보자. 상황극에서 묘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빌라이가 직접 출정해가지고 나얀의 군대를 제압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몽골 고원을 서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한 카이두, 동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한 나얀, 이 두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카이두는 바얀이 맞고 나얀은 쿠빌라이가 맞는 그런 양면 전략으로 카이두의 연합군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카이두와 바얀은 카라코룸에서 대치하면서 그렇게 뚜렷한 손실도 피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쿠빌라이와 나얀의 전투가 나름대로 임팩트 있게 역사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에 걸맞게 쿠빌라이가 직접 출정해가지고 나얀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원사열전 바얀전에 의하면은 바얀이 한족 군사로 하여금 나얀군과 싸우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얀이 굳이 한족군 대장과 군사들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원사열전 판본의 주석에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계 군사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족 간의 전투기 때문에 서로 살생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지 않을까, 이걸 걱정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시간에 시리게 군대가 바얀에게 패배했듯이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여러 내전으로 인해서 이미 몽골계 군사 간에 지속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계 군사 간의 충돌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전쟁에 나선 이상 승리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족 군대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은 냉철한 지휘관인 바얀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추정이지만 어쩌면 한족 군대를 선택한 게 오히려 나얀에 허점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얀의 군사들이 만주를 거점으로 활동한 이상 기병전에는 굉장히 능숙했겠죠. 유목 세력이기 때문에 몽골이 아무리 나름대로의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인근 세력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만주 동부로 가면은 몽골계 유목 부족하고는 좀 다른 거란이나 여진과의 분쟁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기병 간의 전투에는 굉장히 능했겠지만, 아무래도 쿠빌라이가 주도적으로 남송 정벌을 했기 때문에 한족 군사의 전투 경험은 오히려 더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점을 노려서 상대적으로 기병에 대비하는 전술에 숙달된 한족 군대를 동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얀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족 지휘관과 병사를 주력을 한 이유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쟁의 시작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데칸이 친정에 나선 큰 전쟁이니만큼 전쟁 물자 보급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동지방 서쪽에서 나얀을 상대하기 위해서 쿠빌라이는 일단 장강을 경유하면서 식량과 그의 군수물자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장강 하류까지 쭉 긁어옵니다. 쭉 긁어가지고 모아온 다음에 그 군수품이 이제 황해를 통해서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인 요하 하구까지 옮겨지도록 바다를 통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하 하구로 운송된 이 군수물자를 가지고 쿠빌라이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운을 활용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운 물류 비용이 육상 물류 비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전쟁 4년 전인 1284년의 기록에 따르면은 해적인 주청과 장선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의 유래를 받고 바다를 통해서 수도 대도로 물류를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발지에서 실어온 물류의 90%를 대도로 운송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가 13세기임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죠. 이런 점들이 쿠빌라이의 해상보급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싸움은 쿠빌라이 측의 공세로 시작하게 되고 바야는 수레를 일렬로 세워가지고 방어에 임하게 됩니다. 북방의 기병 유목군단이 북상하는 군대를 상대할 때 전통적으로 가장 크게 효과를 거둔 방법은 북상하는 군대를 피해가지고 계속 그 군대를 유인을 하면서 적군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지는 보급선 때문에 고생을 하게 만들고 그때 적의 역공을 가하거나 잘 되면은 포위를 하는 전술이었죠. 항고조 유방을 상대한 묵돌의 군대가 그랬고 비록 나중에는 한무제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한나라의 정벌군을 상대한 흉노의 군대가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더 가깝게는 쿠빌라이를 상대한 아리크 부케가 초반에 성과를 거둘 때 전략적인 성과를 거둔 다음에 쿠빌라이가 북상하면 다시 자기도 북으로 도망치고 이런 히트앤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야는 데칸인 쿠빌라이에 비해서 군세가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비를 튼튼히 굳히고 빈틈을 노리는 건실한 전략을 펼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설픈 방어진을 치고 대군을 모아가지고 쿠빌라이에 맞서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나얀의 중대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레로 쳐둔 방어진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파괴력 있는 원거리 병기가 없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쿠빌라이 군대는 당시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하이테크놀로지의 원거리 병기가 다수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포나 투석기 이런 병기가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기로 원거리에서 방어진을 해체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백병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쿠빌라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남송정벌을 수행하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지휘관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병력 면에서 굉장히 우세해 있는 데다가 세 번째로는 몽골군과 한족병사 이런 다양한 병력이 조합된 쿠빌라이의 군대가 당연히 더 유리했던 겁니다. 게다가 나양 군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대의 주력인 한족 군대와 대대적으로 싸워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런 점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서쪽에서 다가오는 카이두의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전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투가 전개된 이후로 약간의 변수 외에는 쿠빌라이의 바람대로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나얀 측의 돌격대장 칭가누이하고 타부타이의 돌격으로 인해가지고 한때 위기에 몰리지만 두 돌격대장을 제압함으로써 역으로 승기를 잡게 됩니다. 두 돌격대장이 쿠빌라이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끌던 돌격대가 승부의 항방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돌격기병 전력이었다. 이런 얘기고 이런 기병 전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적군이 우수한 전력을 활용해가지고 뒤엉켜 싸우면서 변수를 만들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몽골 기병을 상대하는 한족 군사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사료를 살펴봤는데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웠습니다. 다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인 대기병 무기인 장창과 연노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압박해가면서 포위망을 좁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거마창 같은 거치물을 동원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기마 돌격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온 원나라 군대에 의해서 나야는 생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되게 되는데 피를 흘리는 처형을 금기시하는 몽골 황족의 처형 방식에 따라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카이두는 나얀이 쿠빌라이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나마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좌절과는 별개로 카이두의 반쿠빌라이의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카이두에 대비해서 배치해둔
쿠빌라이의 손자 칸말라와 셀렌게강 부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쿠빌라이의 영역으로 침범할 태세를 갖추게 되지만 쿠빌라이가 다시 직접적인 원정에 나서려고 하니까 다시 멀리 도주하는 히트앤런 전술의 정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단독으로 쿠빌라이하고 무리하게 결전을 치렀던 나얀하고는 반대되는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카이두가 전략적으로 자기 처신에 굉장히 능했다 이런 점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먼 초원으로 돌아온 카이두는 이어서 상한국 독백에 말씀드린 대로 내분의 소용돌이를 다시 불러오게 되는데요. 카이두가 일으키는 내분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원나라의 핵심 중의 핵심인 무려 쿠빌라이와 바얀 이 두 사람의 관계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그 의견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